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양화가 오진국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미술 공부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인 대신 고 송혜수 화백님 밑에서 약 한 20년 정도 사사를 받고 문화생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한국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굉장한 각오를 필요로 하고 또 보편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청년들이 새로운 직장을 그림을 그리는 걸 시작하게 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대기업에 입사해서 그림을 잠시 쉬고 보통 사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취직을 해서 일반 사람들과 같은 활동을 하다가 나이 50이 됐어. 그러니까 30년 후에 50이 되어서 다시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50이, 제가 나이 50이란 것은 IMF가 막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3년 정도 정말 불철주야로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희 삶과 그리고 저희 작품 세계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에 대한 남다른 특출한 재능도 있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화가의 길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특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반적인 삶을 사는 것은 생업이라는 것이 청년 시절부터 정말 배고픔을 이겨가면서 그림과 사투를 벌린다는 것은 가정적으로 굉장히 무책임했기 때문에 제가 일반인의 삶을 살았고, 나이 50이 되어서 제가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설문지를 저 스스로 묻고 저 스스로 답하는 설문지를 한 20개 항목 정도 적었어요. 첫째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첫째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또 내가 이 일을 하다 죽는데 그만두지 않을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거나 비도덕적이지 않은가, 등등 여러 가지 항목을 제가 문답 형식으로 쭉 했는데, 마지막 결론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그리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을 짓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취미생활로 하는 그림은 누구나 그릴 수 있겠지만, 전업작가로 이렇게 전향한다는 것은 굉장한 결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결심 여부에 따라서 이제 작업의 속도나 작업의 양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제가 1999년부터 2022년도 작년까지 약 5,450점 정도의 장작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이건 중국에서 말하는 대장정과 같은 그런 일인데, 하루 평균 작업 시간이 13시간, 15시간. 그러면 그만한 작업량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약 6만 시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해냈고, 조금 이따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제가 5,400여 점의 작품을 할 때, 저는 그 중간에 제가 디지털도 하고, 일반 순수한 미술을 하다가 디지털 작업도 하고,
고 이효련 박사님을 만나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혼합하는, 그러니까 디지로그 작업도 한동안 하고, 그 모든 것의 작업을 전 장르를 걸쳐서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시회를 하면 작품 한 100점 걸으면 이게 단체전이냐 한 사람의 작품이냐 묻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인물화를 그리고 풍경화도 그리고 정물화도 그리고 반수상도 하고 수상도 하고, 한 전시장에 그렇게 혼합된 그림이 붙어 있으니까 누가 그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이 사람은 정체성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혹평을 들을 만큼 저는 닥치는 대로 작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작품, 양속에서 질이 나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많은 작품 중에서 건질만한 것이, 그림을 100점 그리면 한 점 정도 건질만한 게 나오고 나머지는 도자기처럼 얘기하면 깨어버려야 될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1년에 2작품밖에 안 하는데 엄청난 수작을 만들어낸다, 그거 거짓말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작업 자체가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많은 작업을 하는 가운데 우수한 작품들이 나오는 것이지, 단숨에 그냥 몇 작품을 해가지고 유명한 작가가 된다, 그런 게 있을 수 없고, 피카소 같은 사람이 수만 점의, 평생 동안 수만 점의 그 창작 활동을 했는데 정작 피카소에서 유명한 작품은 50점 안쪽입니다. 나머지는 그거 하면 스케치한 거, 심지어는 식당에서 메뉴판, 포스터 그려진 것까지 다 합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5천 몇백 점의 작업을 하면서 마지막 선택지가 어디로 왔느냐면 제 뒤에 보이는 이런 그림의 형태가 왔어요. 우리가 크게 대별하면 구상과 비구상이 있죠. 그러면은 구상 작품은 풍경화, 정물화, 인물화 이렇게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비구상 작품은 반추상, 추상 같은 이런 형체가 없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인데, 제가 최근에 와서 정리한 것은 구상 작품을 빼고 전부 비구상으로 돌아섰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부분도 상당 부분, 디지털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디지털 작업도 상당 부분 줄여서 오리지널로 하는 그 아날로그 작업만 하는데, 아날로그적인 추상을 하는데,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콘템포러리 아트라는 현대미술에서 전 세계적으로 추상을 하는 작가들이 수십만 명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하고 차별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절대로 흉내내지 못하는 어떤 부분으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제 서브 네임을 오프로드 작가라고, 오프로드 아티스트라고 제가 스스로 명명을 했는데, 남이 가보지 않은 길, 그리고 남들이 험해서 좀처럼 발을 들이기 싫어하는 길, 그런 일을 탐험가처럼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사용하는 재료는 물론이고, 모든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저와 같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자부감을 가지고 작업을 임하겠습니다. 제가 국내에서는 제 1세대로 디지털 아트를 가장 먼저 도입한 사람이고, 보통 화가들이 말이죠, 거의 90%가 기계치입니다. 그래서 정말 화가들이 최신형 카메라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컴퓨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컴퓨터 아트를 처음에 컴퓨터는 결국 프로그램 작업인데, 우리가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페인트나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한 1999년대는 우리나라 컴퓨터가 286 수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그 사진 파일을 하나 이쪽에서 일로 옮기는데 5분씩 걸렸어요. 지금 같으면 0.1초 만에 넘어갈 것이 그 당시는 용량 관계로 5분씩 10분씩 걸리고 컴퓨터가 그냥 마비가 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시절에 제가 이 프로그램을 공부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일반 전자회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제품을 만든다든지 하는 건 되는데 컴퓨터 아트에 대해서는 불모지였단 말이죠. 근데 이걸 제가 공부를 하는데 배울 사람이 없었고, 그러니까 주로 외국 서적을 가지고 번역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포토샵 같은 것도 그 당시는 지금은 뭐 버전이 굉장히 높지만 2.0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걸 독학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컴퓨터 아트가 가지는 너무너무 좋은 장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컴퓨터 아트만이 가지는 장점 중에서 1번은 저장성이에요. 2번이 변형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3번이 이동성이에요. 전송을 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메일을, 뉴욕에 있는 친구가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뉴욕까지 이메일 가는데 뭐 1분 안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파일 첨부를 해가지고 이 그림을 하나 대용량으로 해가지고 첨부식해서 보내면 뉴욕까지 가는데 1분이면 가요. 예? 옛날같이 뭐 그림을 사서 DHL로 포장해서 보내고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원작을 하나 만들면 변형성이란 뭐냐면 가로 세로를 1m, 2m짜리 작업을 했는데 이걸 2m, 2m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아날로그로서는 절대 불가능하죠. 세로 그리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근데 이것은 비틀 수도 있고 옆으로 가로로 늘릴 수도 있고 세로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런 변형성, 저장성, 요즘 뭐 몇 테라바이트 저장 장치만 있으면 그림이 수천 장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수천 장 들어가는 이 외장 하드 하나 들고 가면 일본 가서도 재현할 수도 있고 미국 가서 재현할 수도 있고, 이런 엄청난 장점이 디지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아트가 크게 세계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형태가 됐든 기계가 들어간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핸드메이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디지털 하면서도 저는 타블렛으로 전부 일일이 손으로 다 그렸는데 캔버스 대신에 모니터를 보고 직접 다 그렸어요. 그랬는데 내가 수작업을 해서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기계가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시를 하게 되면, 인사동이나 어디가 전시를 쭉 하게 되면 디지털 아트를 전시를 한다 그러면 그냥 속된 말로 저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이 대접이 그랬어요. 그리고 미술시장에서도 인정하려 들지 않았고 마치 이단자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당시 그 중앙일보 고문으로 있던 고 이어령 박사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이런 고민인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이어령 박사께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한국에 제일 잘났다는 화가들 중에 안 만나본 사람 누가 있겠느냐. 다 한다. 그리고 당신이 디지털 공부를 했다는 건 너무나 잘한 거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디지털과 당신은 아날로그 작업을 했던 사람이지 않느냐.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접목해서 혼합해라. 믹스드 미디어로 발전을 해나가면 좋다. 이런 전 세계적인 한국 K 아트를 전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해보라. 그래서 제가 디지털로 그림을 그려서 아웃풋으로 캔버스에 출력을 해서 다시 그 위에 유화 작업을 하는 그런 혼합 작업을 또 했습니다. 그게 이제 디지로그 작업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크로스 미디어라고 하기도 하고
믹스드 미디어라고도 합니다. 그 작업을 쭉 했는데 이것마저도 이 화단에서 인정하러 들지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화단은 홍익대학교하고 서울미대 나온 사람들 거의 80%가 다 잡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대학교 뭐 다른 몇 개 대학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홍대와 서울미대와 중앙대 이런 데서 다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선생님부터 제자들까지 나는 경험 안 해본 거야. 우리 하는 방식대로 밀고 가. 그러니까 끼일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작품이 좋아도 끼일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림을 그리고 창작을 하는 것이 힘이 든 것보다 더 힘이 들었던 것은 뭐냐면 기성의 벽을 뚫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그게 뭐냐면 기득권이라는 거거든요. 기득권이 제가 옛날에 그림을 가르치던 후배뻘 되는 애들이 홍익대학교 학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기득권을 이제 막 확보를 했는데 또 이상한 걸 들고 와서 이렇게 하면 내 기반이 흔들려요. 그러면 우리가 흔한 말로 남의 행복은 곧 나의 불행이잖아요. 그래서 기득권에서는 이단적인 요소를 용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제가 그림 그리는 과정보다 굉장히 힘들게 외롭게 투쟁해 왔어요. 오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제가 한국을 한 건 다름이 없는데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든 내 작품만 좋으면 된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다시 아날로그 100% 아날로그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제 작업의 지금 작업의 가장 특성은 뭐냐면 오리지널리티입니다. 절대로 모방할 수 없는 어떤 사람도 모방할 수 없는 나만의 길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은 최근에 한 3년 동안 총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에 총매진하고 있고 이번 전시도 이제 이런 작품을 줄을 이루게 됩니다. 제가 그 작업을 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장르가 수상화라 그랬지 않습니까? 수상화는 상당히 어렵죠. 예를 들어서 제목에 어떤 작품 밑에 연민이라고 붙여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수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연민이야? 이게 연민하고 뭐 연민이 어디에 숨어있지? 막 찾아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연민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미술 공부를 잘못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적인 작품은 사과만 사과 잘 그리면 돼요. 풍경이면 풍경을 잘 그리면 되고. 근데 수상이라는 이 형이상학적인 부분에 가서는 이건 해석을 하는 학문이 아니고 필이거든,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카프나 넥타이 사러 갈 때 넥타이를 쳐다 무늬를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참 컬러가 멋있네. 수상화가 그런 거예요. 근데 특히 한국 사람들은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럼 스카프 집에 있는 커튼 하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사왔냐고. 이불 그 무늬를 보고 이게 무슨 뜻으로 디자인한 거냐 알고 샀냐고. 그냥 색깔 좋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거 똑 마찬가지로 수상화라는 건 해석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0.1초 만에 마음이 든다 안 든다가 결정이 나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저쪽에 초록색 작품이 있는데 저게 제가 저걸 하면서 청포도와 관련된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저 작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보더니 세계 지도 같네. 그건 말 됐잖아. 세계 지도로 보면 돼요. 청포도가 좀 청포도로 보면 되고 제목은 그냥 작가가 적어놔서 뿐이지 제목에 인연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수상 작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저만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음악을 하나 들어도, 팝송을 하나 들어도, 비 오는 날 듣는 것과, 추운 날 듣는 것과, 개변에서 듣는 것하고 다 틀리잖아요, 느낌이. 그림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아, 저것은 설악산 풍경이구나 하고 보는 그림은, 사실적인 그림은 그래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다 그런데, 수상적인 그림은 내가 기쁠 때 보는 것과 내가 아주 기분 나쁠 때 보는 거하고 볼 때마다 느낌이 반사되는 것이 틀려요. 그게 추상의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상 작품은 앞으로 계속 할 것이고, 특히 제가 이제 이 재료를 갖다 머티리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재료에 대한 공부를 제가 엄청 하고 있는데, 실험실에 과학자처럼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재료를 독자화했을 것인가 하는데, 제가 이제 조금 있다 제가 쓰고 있는 재료가 왜 특이한가, 그걸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일련의 작업은, 우리가 마티리얼, 질감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평면보다 질감. 근데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뭐 잔디밭처럼 좀 잔잔하지 않습니까? 이쪽은. 여기 좀 이렇게 좀 잔잔하죠. 잔잔한 반면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로 오면 좀 거칠고, 여기 오면 더 거칠어요. 거친데, 이제 우리가 높낮이로 본다 그러면 여기가 제일 높죠. 높은데, 이런 질감이, 그런가 하면은, 여기는 보면 아주 매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감이 거친 질감과 광채가 나는 아주 평면이 되어 있는 이런 면의 대비, 그 다음에 높낮이에 대한 대비인데, 지금 이게 사용하고 있는 이게 특수 제작된 한지입니다. 제가 이 작품의 베이스먼트는 한지하고 펄프입니다. 펄프인데, 우리가 닭종이라고 말하는 닭나무 있지 않습니까? 닭나무를 가지고 펄프를 만들죠. 펄프를 다시 죽으로 만들어가지고 점토로 만들어냅니다. 나무 재질의 점토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얼핏 보면 금속같이 보이는데, 이게 점토입니다. 이게 죽으로 만들어가지고, 펄프를 죽으로 만들어가지고, 손으로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예? 손으로 다 만들었거든요. 요런 거 다 한지고, 요런 것은, 요렇게 입체가 된 것은 전부 점토, 펄프 점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 놓고 제가 이 금속 효과를 내기 위해서, 브론즈하고, 골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린 계통의 펄이 들어간 그린 계통을 섞어가지고, 이 금속 효과를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핏 보면은 막 그런가 보다, 들어보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게 흉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빗살 같은 거는 칼자국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한지인데, 한지는 우리가 화성재 같은 거 보면 그냥 종이지 않습니까? 평면. 이걸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얼마만한 기술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되고, 제가 왜 이걸 좋아하냐면, 보통 이런 입체 있지 않습니까? 이 디테일로 보면 이런 질감은, 울퉁불퉁한 질감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죽어도 못하는 질감이 뭐냐? 요런 질감이에요, 요런 질감. 여기. 양철 같은 거, 아주 얇은 면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이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면이 중요한 거예요, 요 면이. 네? 근데 이걸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요. 종이 같은 거 이렇게 누르면 푹푹 걸려서처럼 망그러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거의 양철 수준으로 고착화되어 있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아주 허물허물한 종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기술이에요.
지금 요 구멍 하나하나가 전부 벌집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 벌집을 무슨 재주로 똑같이 만들겠습니까? 죽어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이 그림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관점에서 만든 거고, 이 작품을 이제 간략하게 부상하지만 해설을 한다면, 이제 저 울타리처럼 가두리 양식장처럼 이 바닷가에 쳐져 있는데, 이걸 물고기라 생각하든지, 새라 생각하든지, 또는 비행기라 생각합니다. 이 가두어진 데서 탈출하는 거예요. 별로. 가두어진 이 가두리에서, 나 여기 못 살아. 나 나가야 되겠어. 탈출하는 장면. 그래서 이제 이게 EXIT가 accept 해가지고 비상구지 않습니까? 이게 비상구라는 제목의 수상화예요. 근데 이건 감히 제 작품이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그림은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거 만약에 외국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봤는데 제 작품을 어떤 사고가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절대 흉내를 낼 수 없고 모방이 불가능. 우리가 이제 복제율이라 그러거든요. 복제율이 뭐냐면 복사할 수, 같이 만들 수 있느냐. 99%면 100장 중에 99장은 청정 그림 비슷하게 딱 만들어내가 낙관까지 탁 찍어서 이게 청정 그림이라고 내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60억 인구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단적으로 저도 못 만든다니까요. 그건 말 다 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시기성이 있는 작품을 해야 되겠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거, 이 그림 그리는 거, 이거는 다 남들 다 해요. 제가 동남아 여행 가다 보면 동남아 사람들이 참 손재주가 많아요. 저 태국이나 베트남 가면 그림 작은 애들 많아요. 요 그리라 그러면 그대로 따라해요.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사람 그림 갖다 주면서 야 김창렬이 물방울 그려 그러면 하루에 한 개씩 나와요. 근데 해보라고 되는 거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작업으로 계속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 사무실에 따지면 적반한 작업장입니다. 작업장 겸 창고인데 사실은 여기서는 큰 공간이 좁다 보니까 큰 작업을 못합니다. 못하고 작은 작업을 하거나 이런 건데 여기 재료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과거에는 이렇게 막 저 인물도 그리고 풍경화도 그리고 막 이런데 요즘은 이런 작업 안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건 대한민국 화가는 누구나 이런 재료들을 다 사용합니다. 이건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조금 특이하다면은, 제가 오브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삼배라든가, 종이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이나 스텐에 대한 테이프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나무 가지를 전부 잘라가지고 또 절반을 잘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이거 뭐 할 거냐? 요런 데 쓰는 거예요. 여기서 쫙 배워봅니다. 여기에 요런 것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쓰고, 또 나무를 이제 목공소에 가서 재단을 해서 뭐 이게 무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요런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요런 건 고양이 끔이라고 해요. 이 고양이가 딱딱 씹으면 그냥 이빨 자랄 때 하는 그런 아주 여린 나무입니다. 그래서 요런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나무 이제 요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전부 이제 수입해 온 건데, 요런 와샤라든가 또는 요런 작은 요런 장신구처럼 생긴 이런 단추, 예? 이런 것들이 다 그림 재료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뽕이라 그러죠. 뽕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박으면 뽕이 되지 않습니까? 요런 것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작품에 응용을 하는 거고. 여기 쭉 보시면요. 뭐 이런 한지 같은 것은 물론이고, 여기 쭉 한번 보시면 요거 하나가 천연 온모 파우더입니다. 요 파우더인데, 요런 걸 가지고 악교하고 섞어서 색깔 내고, 형광 색깔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도 야광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저런 거 화장품 재료, 이런 것도 다 화장품 재료에 펄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손톱이나 아이섀도우 같은 데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화장품 재료라든가, 막 검색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재료들을 쭉 혼합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종이도 지금 보시면은, 이런 종이는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사용하고, 여러분 이제 대마 같은 것도 사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평면,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건 우리 계란 껍질 포장재 같은 데 보통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지금 작업을 아직 안 끝난 건데 시도를 해보는 건데, 그렇게 하고. 이런 것이 다 한지 재료입니다, 이게. 이런 게 다 한지 재료예요. 그래서 이게 결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료들도 사용해요. 그래서 수상 작업할 때 굉장히 많은 재료를 씁니다. 제가 보통 작가들은 그냥 주로 이런 작업이죠. 뭐 칠하고 하는데, 심지어는 여기 보면, 여기에 보면 금박, 은박 전부 다 보면은, 이런 다 금박, 은박 이런 거죠.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금박, 은박, 뭐 별의별 재료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런 데 보면 에폭시 같은 것도 쓰고, 이런 악교도 쓰고, 이런 것도 에폭시고, 뭐 재료들이, 제가 쓰는 재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작업장에 가면은, 대형 작업할 때는 막 거기서 하고, 여기는 자기소가 좁으니까 뭐 요만한 작업들밖에 못해요. 그렇긴 하지만은 도심지에는 큰 작업장을 마련하기 곤란하니까 여기서는 일반 사무 보고 그런 걸 하고, 큰 작업은 이제 경기도 외곽에 나가서 작업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캔버스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종의 아트 비즈니스인데요. 여기 이제 15라고 쓸 수 있는 것은 15호라는 뜻이고,
숫자가 들어있는 거는 요거는 10%란 뜻입니다. 30%.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올림픽 선수촌이나 이런 쪽에 렌탈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충북 진천에 가면 태릉에 있던 올림픽 선수, 국가대표 선수촌이 그걸로 다 옮겨갔거든요. 거기에 저희 그림이 수백 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탈은 이제 일종의 비즈니스니까 그런 방법. 나중에 실제로 제가 더 큰 작업장에서 실제 작업하는 장면을 보여주면 제일 좋은데 여기는 장소 삼고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 이번 전시는 3월 2일부터 4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그 청담동에 있는 차만 갤러리 그 대표님이 차만태시죠. 그분이 전시장을 개관하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개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은 3월 3일 3시에 행사를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이번 전시의 특징은 제가 그동안에 개인전을 이번이 25회째인데 24회까지 전시를 보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한 달 동안 하거든요. 한 전시장에서 한 달 동안 전시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특별한 경우가 되겠는데, 제가 전시를 하는 이번에 주 아이템이 뭐냐면, 과거 한 10년 전부터 내가 작품을 선별한 작품들, 그나마 이건 좀 내가 기억해 둘 만한 작품이다 하는 작품군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3년 전부터 작업을 해온 이런 한지 작업. 크게 봐서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메인 전시장 안에는 전부 한지 작업만 싹 다 이런 작품들만 한 몇십 점 걸리게 됩니다. 한 30점 정도가 한지 작업이 걸리게 되고, 나머지 이게 전시장이 지하 1층이다 보니까 지하 1층까지 내려가는 그 통로가 있는데, 통로에는 과거 작품들이 전부 진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시는 크게 A존과 B존을 나누어 가지고 전시를 하는데, 제가 이런 한지 작업과 관련된 추상화를 거의 처음 오픈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을 생각하고, 또 제가 오픈 내용이 중요한 인사들을 많이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한 달 동안 전시를 하는 거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현대미술이 이런 과정까지 진입을 했는가 하는 걸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소위 말해서 전업작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림만 그린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쉬운 얘기로 전업작가를, 나는 내가 전업작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대부분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생활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만 그려서 밥 먹고 못 살아요. 그림만 그려서 자녀들 공부 못 시킵니다. 그림만 그려갖고 아파트 못 삽니다. 그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그림을 도중에 그만두거나, 또는 좋은 재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에 전념하지 못하고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다른 병원을 한다거나 약국을 한다거나, 이 생활의 방편의 주된 방편을 다른 걸로 하면서 짬짬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전업작가라고 하지 않죠. 전업작가는 굶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이 하나만 하는 게 전업작가예요. 그래서 저는 전업작가로 자리매김한 지가 20여 년 되는데,
사실 한국처럼 이렇게 열악한 국가에서 그림을 그려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지금 국내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소위 말해서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그림만 그려서 먹고 살만한 사람은 제가 보기엔 한 100명 정도 될까요? 대부분은 그림을 그려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딱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누군가가 스폰서가 돼줘가지고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작품이나 해 하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로 가지고 그림을 팔아서 조각이나 무슨 하나나 작품을 팔아서 생활을 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중에 거의 대부분 하차하거든요. 그만두게 되죠. 장사가 없습니다. 근데 그 고비를 넘지 못하면 다시 또 그림을 시작하기도 어려워요. 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하루 12시간 이상 작업을 하는 것은, 새벽부터 나와 작업하는 것은 여기에 복숭을 빼놨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제가 좌우명에 항상 바뀌지 않고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all or nothing. 전부 다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거나. 그래서 저는 전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전시부터 전부 다 그랬던 것이 조금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찬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긴 시간에 이렇게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해해 주시고 시간이 나시면 꼭 전시장에 한번 다녀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